안녕하십니까. 경찰정보학 교육공동체 주간 12월 10일 두 번째 시간 수업입니다. 이미 교재 연구 다 마쳤기 때문에 지금 교재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기말시험 공지하겠습니다. 경찰정보학 기말시험은 12월 17일 오후 3시부터 4시에 볼 예정입니다. 문항은 15개이고 한 문제당 2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상대평가입니다. 같은 내용의 답안일지라도 풍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12월 17일 두 번째 수업 시간에 G클래스에 올릴 예정입니다. 답안지 표지에 굵고 크게 경찰정보학 2020년 2학기 기말시험 답안지 이렇게 써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 표지에 반드시 소속, 학번, 성명 기입하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거 안 쓰는 사람 매 학기마다 나옵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경찰행정학과 김현옥 조교에게 답안지를 보내면 됩니다. 1시간 늦을 때마다 1점씩 감점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3장 정보순환체계 첩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첩보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신뢰성에 대한 평가. 교재 62쪽입니다. 62쪽 들어가겠습니다. 전술한 신빙성이 첩보를 획득한 원천, 즉 출처에 관한 것이라면 첩보의 신뢰성이란 획득된 첩보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첩보 내용의 신뢰성은 첩보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의 성질을 의미한다. 첩보 내용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첩보의 내용에 전후 모순이 없는지,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지,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타당한지, 다른 출처의 첩보와 대조할 때 일치하는지 등의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첩보의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도 기록을 거쳐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기록의 방법 역시 정보기관의 실무 관행에 따르면 되겠지만 많은 정보기관들이 숫자를 이용하여 이를 표시함으로써 출처의 신빙성과 차별을 도모하고 있다. 첩보 내용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첩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첩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종합입니다. 종합이란 분석을 거친 단편적인 정보들을 관련된 정보들과 결합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결합된 정보들은 다음 단계에서 해석을 위한 틀로 기능하게 된다. 해석이란 분석 종합된 정보를 문제에 적용하는 작업이다.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종합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석은 이처럼 정보의 바탕을 둔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판단, 전망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 세 번째, 정보 분석 기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보 분석 기법. 이제 수집된 첩보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정보 분석의 개념. 정보 분석이란 도대체 뭐냐 보시겠습니다. 광의의 정보 분석이란 것은 정보기관이 매일 산출해내는 방대한 양의 첩보를 검토하고 정선해서 국가 안보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전술한 분류 및 기록, 평가 등은 모두 분석 과정의 일부로 다뤄지게 된다. 이에 반해서 협의의 정보 분석 개념은 전술한 평가 단계에서 정선된 첩보의 정책적 함의를 부여하고 관련되는 정책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들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종합과 해석의 단계를 엄밀히 분석 단계로부터 분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단계들이 분석 과정의 하나로 소생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것이다. 따라서 종합과 해석의 단계는 분석의 방법에 관한 설명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다음 분석 방법에서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의 분석은 사회과학적 분석의 경우와 달리 국익의 증대라고 하는 수단적인 성격이 강하며 비밀 출처의 정보를 그 대상으로 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정보 분석의 방법은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적 분석은 사물과 현상의 서술, 설명, 예측, 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의 분석도 그 결과물이 지향하는 목적들이 서술, 설명, 예측, 통제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기본 정보 또는 현용 정보의 경우 서술과 설명이 주된 목적이며 판단 정보의 경우 예측과 통제가 그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정보 분석의 방법의 이론적 배경들은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의 이론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똑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된 분석의 방법에 관한 이론은 자료 위주의 분석과 개념 위주의 분석 방법이다. 자,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 데이터 드리븐 어널리시스에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초짜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이란 요소가 제기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첩보를 종합하여 현안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는 분석 방법이다.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은 분석보다는 자료 수집의 우선순위를 두는 형태를 볼 수 있다. 정보 분석의 정확성이 결국 정확하고 완전한 첩보의 수집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것은 정보 분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은 이처럼 수집에 의존하는 데 따른 한계를 가진다. 첫째,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분석적인 첩보에 의존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단순한 우려가 있다. 둘째, 첩보의 양이 부족한 경우 분석을 포기하고 반복하여 첩보를 수집하게 되는 무한 회귀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단 수집 가능한 첩보의 양이 많다고 해서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이 반드시 장점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대량으로 유입된 첩보를 분류하고 평가하는 작업에 따른 부담 또는 수집된 첩보 내용 간의 상충으로 인해서 분석의 정확성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보 요구서가 들어왔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김정은이가 사망했는지 살아있는지 판단 정보를 제공하라 라고 그런 정보 요구서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료 위주 분석 방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살아있다 또 죽어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사진 정보, 북한의 인민일보, 북한에 나와서 신문 매체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다루고 있다. 그 자료를 찾겠죠. 그죠? 가능한 많은 자료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가 죽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봐라 이런 자료로부터 김정은이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지난 4월 달인가에 내가 내 유튜브 방송에서 김정은이가 사망했다는 분석 방송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이 아니라 개념 위주의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개념 위주, 그 밑에 보시겠습니다. 개념 위주의 분석 방법 보시겠습니다. 개념 위주의 분석 방법은 이러한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즉 어떠한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도 완벽한 첩보란 수집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의 이론적인 모형을 미리 정하여 둔 상태에서 첩보의 수집과 분석에 임하는 방법이 바로 개념 위주의 분석 방법이다. 이를 통해서 첩보 수집과 관련된 분석상의 난관에 봉착하더라도 이론적인 모형에 입각해서 추정하고 예측함으로써 정보 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그럼 내가 설명해 줄게요. 나는 지난 4월 달에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그런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북한의 무슨 보도나 이런 걸 보고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용한 개념은 크레물리놀로지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크레물리놀로지. 이것은 공산체제, 정보가 차단되는 공산체제에서 정치적 변동을 분석하는 개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북한과 같은 최고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라 북한과 같은 어떤 유일 체제에서는 신문이나 방송, 라디오 일면 탑에 절대로 유일 1인자가 아닌 사람이 그 방송이나 이런데 신문이나 라디오 이런데 사진이나 이런 것이 보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항상
크렘린놀로지라는 개념에 따르면은 항상 이런 북한과 같은 유일체제, 소련과 같은 유일체제, 중국과 같은 유일체제에서는 반드시 그 제1인자만이 그 노동신문에 일면 탑, 그리고 어떤 사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4월 달에 리선곤이라는 놈이 일단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놈이 이상한 말을 했는데 마치 김정은이를 모독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 단 한 개의 기사를 가지고 여러 개의 기사도 아닙니다. 이 딱 한 개의 기사를 가지고 크렘린놀로지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이것은 김정은이가 죽지 않으면 이런 기사와 이런 사진이 날 수가 없다 해서 내가 방송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김정은이가 안 나오고 있죠. 예. 며칠 전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낮에 안 하고 밤에 했죠. 멀리서 사진 찍어서 김정은이 얼굴이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나오는 건 다 옛날의 김정은 사진이고 가끔씩 새로운 김정은의 대역이 나오는데 그 대역은 김정은이 아닙니다. 이렇게 개념 위주의 분석 방법이 자료 위주의 분석 방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석력을 제공합니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개념 위주의 분석 방법에서 이용되는 대표적인 이론적 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상황 논리. 상황 논리는 정보 분석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알려진 이론적인 모형이다. 그러니까 내가 좀 전에 말하는 크렘린놀로지도 일종의 상황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체제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유일체제가 제1인자가 아닌 사람이 신문이나 이런 방송에 일면 톱으로 나올 수가 없다. 사진도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사진이 나왔다면 1인자가 아닌 놈이 나왔다면 그것이 1인자가 죽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상황 논리에 따른 정보 분석입니다. 상황 논리를 적용할 경우 정보 분석가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현안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들과 해당 지역 또는 시간의 특수성들로부터 출발해서 그 상황이 논리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특정 지역 또는 산업을 지원하려는 국가정책과 관련한 여론의 향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대상 지역이나 산업 분야가 가지는 특성, 해당 정책과의 이해관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라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개념 위주의 분석, 여기 개념 위주의 분석 방법이죠. 둘째, 이론 적용의 분석 방법은 보편적인 이론을 현안에 적용하여 도출하는 방식이다. 좀 전에 내가 말했던 크렘린놀로지도 바로 상황 논리이자 또 이론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정보 분석가는 현안과 관련된 보편적인 이론들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이론에서 제시하는 결론에 충실한 전망을 내놓게 된다. 학생운동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을 주동하는 계파가 주장하는 이론적 배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에 의한 분석 방법이 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정보 분석가는 현재의 분석 대상이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유사한 사안이라는 판단이 가능한 경우 현안에 관하여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에서 발견된 요소들을 대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과거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거나 과거에 발생했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적 고려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의 집회와 관련한 정보 분석에 있어서 해당 단체가 과거 수회의 폭력 시위 전력이 있었으므로 유사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지 통고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제시한다면 이를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에 의한 분석의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상황과의 비교 분석 방법은 상황 논리에 의한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거나 적용이 가능한 보편 타당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한 가장 간편하고 용이하여 분석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과거의 사례가 현재 분석을 필요로 하는 현안과 정말 유사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앞에서 예시한 금지 통고의 사례에서 법원은 판단 대상인 사안과 전례들 간의 유사성을 부정한 전례가 있다.
즉 폭력 시위에 전력을 가진 단체가 해당 집회를 주최하는 다수 단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이들 다수 단체들이 주최한 종전의 집회가 폭력 시위로 된 경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서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결국 이는 정보 분석에 있어서 현안과 과거 사례 간의 유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들에 관한 고려가 부족했던 사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 방법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석 방법의 실제. 실제로 분석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느냐 보시겠습니다. 전술한 이론적 분석 방법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모든 사안에 반드시 가장 적합한 것은 아니다. 분석에 필요한 가설들을 설정하고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론적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 방법들을 바탕으로 하여 정보 분석가들이 실제 분석을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시되는 것이 분석의 단계들이다. 이러한 분석의 단계들은 정보 분석 과정에서 이용되는 사고 과정, 멘탈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정보 분석가들은 자신들의 결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정보 분석의 과정에 대한 이해는 정보 분석가들의 이러한 경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보 분석가들이 분석의 과정을 잘 이해하여야만 정보 분석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첫 번째, 문제의 분석입니다. 문제의 분석. 정보 분석은 분석이 대상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문제의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정보 요구를 제기한 정보 사용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 분석가는 불명확한 정보 요구를 출발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최초에 제기된 정보 요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구 부서 또는 정보 사용자에게 직접 질의를 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그렇죠. 정보 요구가 들어왔다 해서 그대로 하면 안 되고 그 정보 요구 내용이 정보 요구가 요구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의 파악은 분석의 대상을 확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정된 분석의 대상을 보다 명백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한 단계가 문제의 분석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대의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는 가로놓인 장애가 제거되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날 현상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정보의 분석을 통해서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냐를 가정해 봄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질 수 있고 이는 문제의 본질적인 인식에도 보탬이 된다. 둘째, 문제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문제가 제기된 원인을 살펴봄으로써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에 따라서는 그 원인이 판단착오나 오해로 인한 것이어서 중대한 정책 결정 없이도 쉽게 제거되는 경우가 있다. 셋째, 문제를 자기 능력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만약에 분석의 대상인 문제를 분석관의 시간적인 제한이나 능력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크게 잡는다면 그 해결책은 피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되기 쉽다. 반대의 경우 분석의 대상을 너무 좁게 잡으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사라진다. 넷째, 문제의 잠정적인 서술이다. 우리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어떻게 원인을 제거할 것인가를 서술하는 단계다. 달리 말하면 문제점에 대한 임시적인 답을 내려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성격으로서 다음 단계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수정되기 마련이다. 자, 두 번째, 목표의 설정 및 분석입니다. 문제 정의 및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목표 설정을 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가능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목표 간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최상위 단계의 목표에서부터 최하위 단계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가능한 객관적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목표의 분석 및 설정은 문제 분석과 함께 정보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실성에 부합되도록 목표를 분석 설정하여야 최고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수단으로서 적절한 측정 지표를 마련해야 하는데, 보통 계량적 평가가 가능한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세 번째, 자료의 수집 및 평가입니다. 자료는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수집하되 분석을 위해서 필요성이 충분한 것만을 수집해야 한다. 분석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사실, 가정, 기준 등으로 분류해야 된다. 사실이란 증명될 수 있는 내용이고, 가정이란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서 추후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준은 해결 방안이 도출된 이후에 적용시켜야 될 표준이다. 대안이 검증에 사용되는 제안이나 요구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의 평가는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이용하기 전에 그 필요성과 신뢰성 등을 검증하고 선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대안의 탐색입니다.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안들을 광범위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다. 여러 대안들을 빠짐없이 비교 평가한 이후에야 비로소 각각의 대안들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모든 가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첩보들에 대해서 여러 시각에서 해석을 붙이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많은 추리를 하여 2개 이상의 가설을 설정하여 오류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안 결과 예측 및 대안 비교입니다. 항상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정책 보고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끝나야 됩니다. 예측의 방법은 주로 투사, 예견, 추측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측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투사, 프로젝션, 예견, 프리딕션, 추측, 컨젝처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투사란 뭔지 하면은 현재까지의 역사적 방향을 장래로 연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에서 사례 분석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추세 연장이라고도 합니다. 추세 연장, 트렌드 익스트래폴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견은, 프리딕션은 명확한 이론적 가정을 통해서 법칙이나 유추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보편 이론적 접근 방법에 사용된다. 추측은 미래 상태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직관적 진술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간주관적인 접근 방법에 사용된다. 간주관적인 인터서브젝티비티, 여러 사람들이 주관적이지만 여러 사람들의 주관이 합의되는 상태를 간주관적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예측 방법 외에도 분석관의 직관이나 축적된 경험 등에 의존하게 되는데, 김병우에 따르면 실제 분석관들은 인터뷰 결과 시간에 쫓겨 간주관적 방법을 활용하기보다는 보편 이론적 접근 방법이나 과거 사례 분석의 방법을 즐겨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과거 사례 분석 방법은 충분한 배경 첩보가 수집되지 않았을 경우 과거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투사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고, 또한 보편 이론적 접근 방법은 경제 예측이나 정치 변동, 국제 관계 등과 관련된 정보 생산 시 유용한 방법으로 주로 전문가 집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즉 관련 분야의 다수 전문가들에게 분석 대상에 대한 의견을 묻고 공통적인 의견과 이견이 있는 부분을 추출한 다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교차 수렴함으로써 보편적인 이론에 가까운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것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델파이 기법. 또는 간주관적 접근법은 보편적인 주관을 이용하여 대상을 분석하는 데 주로 사회적 갈등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갈지를 추측하는 데 사용된다. 분석관의 직관이나 경험, 능력에 따라서 예측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즉, 특정한 지역이나 계층, 집단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시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석자 개인의 주관이나 선입견을 배제하고 상호 주관적인 태도로 현안을 분석함으로써 진행 상황을 예측하게 되는데 상황 논리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최적 대안 제시 및 선택입니다. 이것이 정보 분석의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분석의 최적 단계로서
분석의 최종적인 단계로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하게 된다. 가설들이 경쟁 관계에 있을 때에는 가장 가능성이 큰 가설을 선택하여 제시하게 되지만 결론 가설보다 가능성이 낮은 가설들에 대해서도 가능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는 후술하는 조합 및 해석의 단계를 포함하게 된다. 제시된 결론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문제 해결 방안의 형태를 띠게 된다. 소망성, desirability와 실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다. 복수의 해결 방안이 제시되면 전술한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 수집된 기준을 적용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선택하는 대안의 검토와 분석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그 정도로 하고 정보 배포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보 배포 단계. 자, 정보 배포의 개념. 이 정보 배포도 정보 분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보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 사용자가 제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보 배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배포란 정보 순환 절차에 따라서 수집 분석 생산된 정보를 사용자, 정책 결정자의 수준에 맞춰서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석 생산된 모든 정보는 당연히 정보 생산자에게 전달된다는 전제하에 정보 순환 절차에 있어서 정보 수집이나 분석 단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을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는 로웬살의 지적처럼 아무리 중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생산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정보의 가치는 상실되고 마는 것이므로 배포 역시 정보 순환 단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배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사용자는 정책 결정자인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동일 정보기관 내부의 각 부서와 관계기관 등도 포함된다. 정보 사용자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정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관련이 되는 다른 분야의 정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배포된 정보는 정보의 사용자가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결정이라는 결과를 낳거나 추가적인 정보의 수요를 발생시키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물론 전자의 경우에도 정보는 계속 환류를 하게 된다.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정보 체제가 전국적으로 순환을 멈추지는 않는다. 특히 정책의 시행 결과 정보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있었을 개연성이 발견되는 경우 또는 시행된 정책의 수정이나 변경을 위해서 새로운 정보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정보 배포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배포의 주된 목적은 정책 위반자 또는 정책 결정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 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정보 생산자의 정보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정보 배포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배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정보 배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적시성입니다. 적시성. 적시성의 원칙이란 정보의 배포가 정보 사용자의 필요에 비추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의 배포 부서는 항상 정보 사용자가 정보를 필요하는 시기를 계속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이때 누가 어떤 정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 배포의 적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배포의 시기와 범위, 배포의 우선순위와 배포 수단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배포의 시기입니다. 배포의 시기. 배포의 시기는 정보를 언제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고려사항이다. 정보 배포의 시기는 정보의 최종 사용자가 정보를 언제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정보와 관련된 정보 상황이 변화하기 이전에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 상황이 변화되어서 정보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새로운 정보 생산이 필요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 이미 정보의 배포는 무의미해져 버린다. 다음으로 최종 사용자가 배포된 정보를 평가하고 해석하는 등의 판단을 거쳐서 정책 결정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종 사용자가 정보를 활용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배포는 시기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된다. 이것은 정보 배포의 실패 사례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배포의 범위입니다. 배포의 범위. 배포의 범위는 정보를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고려사항이다. 최종적인 정보 사용자 이외에 정보를 추가적으로 배포하는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가
배포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다. 배포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후술할 배포의 보안성 원칙과 관련되어 논해진다. 배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포의 보안성을 강조한 나머지 정책 결정이나 정보 생산에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배포 대상을 제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에 배포의 우선순위입니다. 배포의 우선순위도 어떤 정보를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고려사항으로 볼 수 있다. 정보의 배포 순위는 정보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결정된다. 정보 상황이 긴박할수록 정보는 폭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보 사용자가 이처럼 급증한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보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고 긴급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자, 그럼 배포의 수단이 어떤 게 있는가? 배포의 수단은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고려사항이다. 정보의 배포 수단은 수단의 신속성과 보안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중요하고 긴급성이 요구되는 현형 정보나 정보 판단서 등은 보안성이 있고 가장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배포 수단의 상세한 내용에서는 후술하겠다. 자, 두 번째가 보안성입니다. 보안성. 배포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보안성의 문제입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보안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 또는 정보부서가 생산하여 배포하는 정보가 누설되었을 경우의 부작용은 매우 크다. 정책 결정자 또는 정부의 의도가 미리 알려짐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결정이나 집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설된 정보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해당 정보가 완전성을 가진 정보이냐, 첩보의 수준에 머무르냐를 불문한다.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이나 배포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정보기관이나 정보부서가 일반의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특히 배포 과정이 정보 생산자와 정보 사용자를 연결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정보 누설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포 과정에서 정보 보안을 위한 정보 관리의 일반적인 원칙들인 정보의 분류 조치, 인사통신 분야에서 보안 조치, 물리적인 보안 조치 등이 더욱 유의해야 한다. 다음, 여기서 보안성에서 정보의 분류 조치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의 분류 조치란 정부가 주요 문서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관리 방법과 열람 자격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유출을 막는 일련의 조치들을 말한다. 문서의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관련 정보나 문서를 열람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그 예이다. 관련 문서의 배포 범위를 제한하거나 폐기 대상인 문서를 파기하는 등의 관리 방법도 배포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보안 조치의 일종이다. 다음에 두 번째, 인사보안 조치입니다. 인사보안은 정부 차원에서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해당 정보들이 공무원이 될 자 또는 공무원에 의해 유출된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배포 과정에서는 배포 담당 공무원의 채용과 임용 과정에서의 보안심사 또는 보안서약의 진구, 이들에 대한 보안교육 등의 조치가 이에 포함된다. 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 보안 조치입니다. 물리적 보안이란 정부가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를 보관하는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시설에 대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총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보관리부서가 속한 건물에 대한 보호구역의 설정과 시설 보안의 분야로 분류된다. 정보부서의 소지지 또는 소재 시설물에 대한 보안 조치의 성격이 강한 분야로서 배포 과정에는 적용될 여지가 낮다. 그러나 정보 배포기관 또는 부서, 정보 배포를 위한 이동수단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물리적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네 번째, 통신 보안 조치입니다. 종래 통신 보안이란 전선과 전파를 이용한 통신이 도청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요한 통신 수단으로서 컴퓨터 통신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 조치는 오늘날 통신 보안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간주된다. 정보의 배포 수단으로 전선과 전파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는 필수적이다.
보고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던 전통적인 배포수단보다는 전화, 팩스,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현대적인 배포수단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세 번째, 배포의 계속성입니다. 배포의 계속성. 정보 배포의 계속성의 원칙이란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 정보 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었을 때 이를 해당 사용자에게 계속 배포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정보가 이전의 정보와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정보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알려야 하는 것 또한 계속성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한편 이미 배포된 정보와 동일한 주제의 정보를 요구하는 정보 사용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에 배포된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새로 얻어진 정보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분명히 밝혀주어야 한다. 그럼 정보의 배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포 수단의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실무에 있어서는 정보 요구 단계에서 정보 사용자가 배포 수단까지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필요로 하는 배포 방법에 따라 정보를 전달하면 된다. 하지만 사용자의 명확한 요구를 얻기 어려운 경우나 정보 생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요가 발생하여 정보가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배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 1일 정보 보고와 같이 배포 방법이 정형화된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전파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보고할 것인지 서면으로 보고할 것인지부터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컨대 우선적으로 정보의 비밀 수준이나 사안의 급박성, 보고 분량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수반한 보안성이나 책임성의 문제 역시 함께 고려되어서 크게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 중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이 가장 어느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인지 서면 보고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대표적인 구두 보고 방법인 브리핑의 경우 보고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긴급성을 요하는 현용 정보의 보고에 비교적 적합한 방법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확성이나 완전성, 책임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서면 보고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서면 보고의 경우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정확성이나 완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강점을 갖고 있으나 보안성이나 신속성에 있어서는 구두 보고에 비해서 크게 낮게 평가된다. 배포 수단으로는 브리핑, 메모, 일일 정보 보고, 특별 정보 보고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다음 두 번째, 배포 수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포 수단 첫 번째가 브리핑입니다. 브리핑은 대표적인 구두 보고 방법으로서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일일 정보 보고의 형태로 매일 보고되는 이 내용 이외에 필요시 정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혹은 생산자의 판단에 따라 매시간 변화되는 정보 상황을 보고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경찰에서는 특히 집회 시위 관리를 위한 대책회의 시 정보 사용자 개인이나 참석자 다수를 상대로 서면 보고 방법과 병행하여 브리핑의 방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 메모입니다. 브리핑과 함께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브리핑을 위한 보조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메모입니다. 메모. 정보 보고 내용이 많지 않고 특히 신속성을 요하는 보고의 경우 활용도가 높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보고하기 때문에 일단 메모 보고를 한 후에는 별도의 완전성을 갖춘 보고서로 추후 다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두 보고인 브리핑과 서면 보고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일일 정보 보고서입니다. 일일 정보 보고서. 일일 정보 보고서는 대통령 일일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현행 정보 보고서에서 주로 활용되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일정한 때에 정기적으로 보고된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고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미리 마련된 일정 형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한다. 미국의 경우 과거 CIA 국장인 DCI가 보고하던 것을 9.11 테러 이후 신설된 DNI가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로웬살에 따르면 이와 별도로 국가 일일 정보 보고라 불리는 Senior Executive Intelligence Brief가 CIA 등 정보기관에 의해서 생산되어 워싱턴 DC에 근무하는 수백 명의 고위 관료 등에게 매일 아침 제공된다. 네 번째, 특별보고서입니다. 특별보고서. 일일 정보보고서 이외에 부정기적으로 보고할 때 주로 작성한다. 실무에서는 SII 등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는데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일일 정보 보고서에 비해서 특히 보안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배포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해서 3장은 마치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정책 결정과 정보 보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해서 배포하는 정보가 정책 결정 각 단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그걸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제1절 정책 결정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은 사회 문제 중에서 일부를 정책 문제로 채택하고 다른 것은 방치하기로 결정하는 정책 의제 설정 단계,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채택하는 정책 결정 단계, 이러한 정책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정책 집행 단계, 및 정책 효과의 발생 여부를 검토하는 정책 평가 단계로 분류될 수 있다. 모든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고 정책 의제로 채택하는 경로 및 과정도 다양한데 정책 의제로 설정되는 경로는 대체로 사회 문제가 곧바로 정책 의제로 설정되는 경우, 둘째, 사회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이후 정책 의제로 설정되는 경우, 셋째, 사회 문제가 곧바로 공중 의제로 채택되어 최종적으로 정책 의제로 설정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사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다시 공중 의제로 설정된 이후 최종적으로 정책 의제로 설정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자, 그림 1-5, 79쪽에 그림 1-5 보시면은 정책 의제 설정 과정 및 정책 결정 단계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공중 의제가 되고 정책 의제가 돼서 정책 의제가 그것이 오른쪽 그림으로 정책 의제로 설정되면 그것이 이렇게 정책 수행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79쪽의 그 밑에 문단입니다. 정책 결정, policy making이란 어떤 정책 문제가 거론되면 이의 해결을 위해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고안 검토하여 하나의 정책 대안을 채택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데 이렇게 사회 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되어 정책 대안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한다. 이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정보가 주어집니다. 정보와 정책 결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 한계를 살펴보는 것 외에 이들 각 과정마다 정보가 어떠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보의 특성상 투입된 정보와 정책 결정 사이의 뚜렷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기서는 각 정책 결정 단계별로 정보가 대략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와 정책 결정과의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판단 정보 예측을 하는 것이죠. 예측을 위한 판단 정보가 사용자의 인식에 그대로 옮겨지는 상태라고 하겠지만 대부분 정책 결정자의 전문적인 식견과 선호 정보, 정치 강박 등 여러 가지 정책 결정 인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정보 요구와 수집, 정보 생산 및 배포 과정에서 정보 독점, 정보 왜곡, 정보 소외 등에 기인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역할은 정책 결정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판단 자료를 주고 현재의 고려 요소들을 알려줌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책 결정자의 오판과 실수의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 이러한 오류나 부작용을 최소화해 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제2절 정책 결정 과정 단계별 정보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이란 아젠다 세팅이라고 하는데 정책 의제 설정이란 정부가 일반 공중 또는 언론, 이익 집단, 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사회 문제를 정책 문제로 채택하는 과정 또는 정책 또는 행위 즉 사회 문제가 정책 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이나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 문제란 정부가 정책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를 뜻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단계에서 인지되느냐 또는 누구에 의해서 인지되느냐의 문제는
정책 신뢰성 및 사회 보안 확보의 관건이 되므로 여기에서 정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일례로 일반적인 공중 이익 집단, 사회 집단들이 대규모 집회, 사업 등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사회적 쟁점 및 공중 의제를 삼고 그때서야 정부가 정책 의제를 다루려고 한다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해서 정책 의제로 채택하지 않아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면 원활한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사회 갈등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계속적인 점검 및 정책 보고를 통해서 정책 결정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정책 의제 채택을 통해서 정책적 해결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특히 집단 민원의 경우에 계속된 문제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무관심하거나 사회적 조정 및 타협이 미진할 경우 당사자 집단은 집단의 힘에 의존하여 극단적인 분쟁 행태를 보이게 되는데 정부의 사전 문제제기 및 당사자 집단의 집단 입장 전달 창구로서의 역할은 사회 갈등으로 촉발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경제력 손실을 방지하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 2003년 5월 화물연대의 운행 거부로 수출 중단 등 국가 물류 대란을 초래한 사례는 대표적인 정책 의제와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20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국 운송하역 노조 화물연대가 최초로 지입 화물차주의 노동자 인정과 지입제 철폐, 다단계 알선 근절, 경유가 인하 등 소위 대정부 12개 요구사항을 공식 제기한 것은 2003년 3월 31일로 이날 1,700여 명의 화물차주들이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화물차주 대표와 관계부처 실무과장 간 면담 과정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때만 해도 화물연대의 요구를 의례적인 집단민원 수준으로 접근했고 재경부와 건교부, 산자부, 노동부 등 해당 부처는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지난 12일 서면 답변을 제출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4월 27일 화물연대 포항지부 소속 박모 씨가 지금 진행 중인 투쟁에서 꼭 승리해달라는 유언을 남기곤 음독 자살하자 그동안 철강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또한 화물연대의 12개 요구사항이 소환사항이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다 보니 어느 한 부처가 대표성을 갖고 협의에 임하지 못한 점도 사태 해결이나 화물연대 관계자에 대한 설득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네. 관련된 정책 환경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정보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면 하나는 정책 환경 진단이고 또 하나는 안보 위해 상황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조기 경고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정책 의제 설정 전후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정책 환경을 진단하는 것이다. 국익 증대를 위한 국내외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여건을 분석하고 정책에 대한 국제 여론, 국민 여론, 지역 여론, 계층 여론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부는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도록 해야지고 정책 결정자의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필요한 판단에 기여한다. 또한 이와 같은 환경 진단을 통해서 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과 정책의 조정 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즉 사회의 다양한 갈등으로 빚어진 여러 사회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를 정책 의제로 설정할지 여부를 정책 결정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환경을 진단하여 갈등 상황이나 여론 반응, 정책적 판단 자료 등을 보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오케이.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